당신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좋으라고 한 말이 되레 상처가 되어 돌아온 적, 돕고 싶어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길이 거부당한 적, 혹은 진심을 다해 한 충고가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든 적.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랐던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요. 몇 달 전 제 친구 영주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평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거리를 두었던 영주에게 어머니는 내가 우리를 더 자주 찾아오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영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나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주 오라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고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며칠 후 영주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자신의 말을 후회하며 많이 울었다고요. 내가 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라는 자책을 하셨다는데 그 말을 들은 영주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어. 영주는 후회하며 제게 털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들이 떠올랐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론 과한 관심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때로 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려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3가지 참견하지 말라. 4가지 말하지 말라. 5가지 돕지 말라. 이것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단순히 금지가 아닙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말, 행동, 관심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참견하고 있는 걸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 도움은 상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타인의 불필요한 간섭과 말에서 비롯된다. 행복한 삶은 복잡한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조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단순함 속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실수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더 나아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억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모두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어쩌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삶에 참견하며 그걸 애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참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항목은 3가지 참견하지 말라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참견, 타인의 선택. 친구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회사 괜찮은 거 맞아? 거기 연봉은 높아. 혹시 더 좋은 곳 알아본 거야? 물론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상대의 결정을 흔들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은 큰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다투어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는 건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게 낫지 않아. 지인은 결국 창업을 미뤘고 한참 동안 후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꿈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선택은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견, 타인의 관계, 부부싸움이 났다는 친구의 이야기, 가족 간의 불화로 고민하는 지인의 속내를 들으면 우리는 해결사가 되려는 마음에 조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나아. 너무 욕심부리지 마. 하지만 관계 문제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만이 아는 강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강물에 섣불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흐름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참견, 타인의 실패. 타인이 실패를 겪을 때 우리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건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로하기보다는 더 큰 무게를 지게 만듭니다. 실패는 이미 충분히 힘든 경험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응원하라. 이 말처럼 타인의 실패는 그들만의 성장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개입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리는 태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참견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선택에 참견하지 말라. 두 번째, 타인의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 세 번째, 타인의 실패에 참견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실천해보면 관계 속에서 더 큰 평화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네 가지 말하지 말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항목은 네 가지 말하지 말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한다면 더 많은 사람과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친 비교. 너는 왜 그 사람처럼 못해? 옆집 아이는 벌써 취업했더라. 저 친구는 진짜 잘 나가는데. 비교는 누군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비교를 들었을 때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얼마 전 한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내 사촌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모임 내내 우울해했고 결국 어머니와 멀어졌습니다. 비교는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과거의 실수. 그때 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잖아. 그런 선택을 한 건 내 잘못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실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실수는 이미 자신을 충분히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이를 언급하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은 종종 그때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그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들추는 대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의 능력 평가. 너 그거 못할 것 같아. 그 정도로는 안 될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능력에 대한 부정은 상대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믿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상처는 오래 지속됩니다. 한 유명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어릴 적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오랫동안 위축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적인 예언. 너 그거 하면 분명 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게 뻔해. 너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예언은 상대의 미래를 미리 단정 짓는 행위입니다.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그 사람에게는 깊은 불안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 유학을 준비하며 주변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유학 가서 뭐 할 건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는 주위의 말에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였고 지금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예언은 종종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그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비교를 하지 말라. 두 번째, 과거의 실수를 들추지 말라. 세 번째,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지 말라. 네 번째,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조심한다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섯 가지 돕지 말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깨달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도움이란 상대를 위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도움은 오히려 상대를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항목은 다섯 가지 돕지 말라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한다면 진정한 도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돕지 말아야 할 것. 요청하지 않은 도움.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며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줄게. 내가 힘들어 보여서 대신 해줄게. 하지만 요청받지 않은 도움은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 한 동료가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동료가 내가 내 대신 이 부분을 해줄게라며 일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도움은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돕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친 개입.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며 답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입은 상대의 자율성을 앗아가며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가 새롭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이 운동이 더 좋아. 그는 처음에는 그 조언을 따랐지만 결국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 돕지 말아야 할 것. 감당할 수 없는 도움. 도움은 주는 사람에게도 책임과 부담이 따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도움을 주고 나면 도움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서로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고자 다른 친구들이 돈을 모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받은 친구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고 도와준 친구들은 관계에서 피로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돕지 말아야 할 것. 대가를 기대하는 도움. 도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도왔으니 너도 나중에 나를 도와줘야 해. 이런 마음은 도움을 거래로 만들어버립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도움을 준 사람이 그때 내가 너 도와줬잖아라며 과도한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죠.
도움은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이지 미래의 조건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돕지 말아야 할 것. 도움을 가장한 통제. 마지막으로 도움을 빌미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런 도움은 상대에게 자유를 빼앗고 감정적 의존을 유발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렸습니다. 우리가 널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지만 그 자녀는 점점 독립심을 잃고 어떤 선택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돕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주지 말라. 두 번째,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라.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도움을 주지 말라. 네 번째,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다섯 번째, 도움을 빌미로 상대를 통제하지 말라.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도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3가지 참견하지 말라, 4가지 말하지 말라, 5가지 돕지 말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내용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고 말겠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12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과 타인의 삶을 구분하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타인의 선택, 관계, 실패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조언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조언이 결국 친구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조언을 구할 때는 내가 아니라 너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선택을 더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돕습니다. 나의 의견은 최소화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두 번째,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돕는가? 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곤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어릴 적 선생님에게 넌 왜 이렇게 느리니?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자존감을 갉아먹었다고 고백했죠. 이런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말하기 전에 위에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이라면 최대한 따뜻하게 표현하려 노력하세요. 세 번째, 도움을 주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서둘러 나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상대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보일 때 내가 지금 도와주길 원해? 라고 물어보세요. 이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상대는 부담 없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바로 손을 내밀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이 작은 차이가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비교와 평가 대신 칭찬과 공감을 선택하라.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지인은 어릴 때 부모님이 늘 옆집 아이처럼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결국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조차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교 대신 칭찬과 공감을 선택하세요.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가 한 노력이 보여. 이런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키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용기를 줍니다. 다섯 번째, 용서와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라. 우리는 종종 상대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거나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란 긴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이처럼 용서와 기다림의 자세는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줍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상대가 실패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상대에게 다시 도전할 힘을 줍니다. 실천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운 3가지 참견하지 말라, 4가지 말하지 말라, 5가지 돕지 말라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진정 필요한 도움 주기, 비교 대신 공감하기, 용서와 기다림의 태도 가지기,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이 12가지를 실천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깊고 건강한 인간관계. 우리가 참견하지 않고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불필요한 도움을 멈춘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 간의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도 좋아.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신뢰를 심어줄 것입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항상 자신의 진로에 대해 참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말하셨고, 그 이후 그는 부모님과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건 타인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성장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게 있고 신뢰를 얻게 되죠. 또한 돕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실천하면서 나 역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율성과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갈등의 감소. 우리가 참견하거나 비교할 때 사실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적이나 진로를 두고 끊임없이 간섭하면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간섭을 멈추고 자녀의 선택을 믿어준다면 어떨까요?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 친구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걸 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결국 그 친구는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참견을 멈추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 많은 신뢰와 존중을 얻다. 상대방에게 참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더 큰 신뢰를 가져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상사는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하고 누군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상사에게 더욱 충성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말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지나친 개입을 멈출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5번째, 삶의 평온함과 자유로움. 무엇보다 12가지를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참견이나 비교, 불필요한 도움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내 삶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저 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며 궁극적으로 나와 타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2가지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더 큰 깨달음을 줄 교훈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참견하지 말라, 4가지 말하지 말라, 5가지 돕지 말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12가지를 실천했을 때 우리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교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참견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선택을 존중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가지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가지 돕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도움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배려와 신뢰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보다 경청을 선택하세요. 내 마음은 어때? 이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황을 더 차분히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줄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이 12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삶에 더 큰 평온과 자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상상해 보세요. 혹시 아직 망설여진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참견을 한 번도 하지 않겠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 보겠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한 가지 명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다. 우리가 참견, 말, 도움을 줄이는 이유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은 내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이 12가지 중에서 자신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